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뇌혈관 질환 건강지킴이 국민닥터입니다. 최근 대학병원의 간호사분이 뇌출혈이 발생한 후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출혈성 뇌졸중의 수술적 치료의 대가이신 방재승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정책적 대안이 있을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출혈성 뇌졸중의 예방, 진단, 치료 이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관련 학회나 국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그리고 현직 뇌혈관 외과 의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이제 2022년 운영 지침의 이제 앞표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의 운영 지침에 그 구성 인원 요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인력 구성 인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는 한 병원당, 한 센터당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신경외과는 1명 이상, 신경중재시술 전문의는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중재시술은 쉽게 말해서 머리를 열지 않고 뇌혈관을 뚫고 또 스텐트를 넣고 코일을 하고 이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시면 신경과 전문의는 한 센터당, 한 병원당 3명이지만 신경외과나 중재시술 의사는 1명이어서 1년 365일이라고 하면 이 세 분이 계실 때는 당직을 3일에 한 분씩 쓰면 되지만 여기서는 1년 365일 당직 개념이죠.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아산병원에는 신경외과, 뇌혈관 외과 전문의가 공식적으로는 2분이 계셨는데도 이 한 명보다도 100% 더 많은 2명이 계셨는데도 제대로 이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것이 증명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관련 학회나 국가 차원의 노력이 뇌출혈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인력 면에서 너무나 국가 체계에서 만든 기준 자체도 너무 부족하고 실패한 모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점을 더 강조하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이 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이제 허혈성 뇌질환, 뇌경색에 대해서는 사실 권역 심뇌혈관 센터가 굉장히 작동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아는 소위 골든타임, 혈관이 막히고 나서 6시간 내지 8시간 안에 혈관을 뚫어주면 그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데 굉장히 이거는 잘 되어 있는데 반해서 뇌출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 접근이나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가장 큰 게 뇌출혈 환자를 현행 한국의 의료 시스템상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시키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뇌졸중은 급성기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하면 단계적으로 입원 기간이 상당히 짧은 데 비해서 뇌출혈은 보통 한 최소 4주 내지 한 8주 이상 입원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이 낮은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수가 시스템에서는 병원은 마이너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단지 인도주의적인 측면, 환자를 어쨌든 살려야 그래도 병원이고 의사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환자를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뇌출혈 환자가
야간에 밤이나 새벽에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병원 내에서도 환자를 큰 병원이나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큰 병원 내에서는 또 문제가 중환자실이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 부족 때문에 뇌출혈 환자를 야밤에 1명, 2명, 3명, 4명 계속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뇌출혈 환자도 뇌경색하고는 다르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뇌출혈 환자는 결국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 수가 개선이 없이는 좋은 의료진을 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명감이 있는 의사도 1년 365일 당직 서면서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사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 있고, 의사 혼자서 치료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야밤에 수술을 하려고 해도 전공의 80시간 규정 때문에 같이 수술할 보조 의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뇌출혈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수익은 떨어지게 되고, 병원 입장에서는 뇌출혈 수술 그만 좀 해라. 그리고 소송 안 걸리는 데만 좀 집중해라. 적당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 수가의 그 혁신적인 조정, 그리고 그 수가를 바탕으로 의사 월급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같은 일을 2명, 3명의 의사나 간호사나 기사가 나눠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보람을 느끼고 또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뇌출혈 환자를 타 병원으로 소위 던지는, 전원시키는, 강제로 전원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료 현장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교수님 근무하시면서 네, 뇌출혈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받는 연락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수용하고 치료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저도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근 한 10년을 이제, 소위 프라이머리 콜, 직접 연락이 저한테 이제 밤이나 새벽에 와서 그 뇌출혈 환자를 매니지먼트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 병원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도 밤에 2명까지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대체로는요. 근데 2명이 넘어가는 환자가 오면 저희도 타 병원을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타 병원에서 일단 이런 뇌출혈 환자는 새벽에 받기를 꺼려하고, 또 어떻게든 받는다고 해도 그 병원은 굉장히 이제 그 병상 규모나 이렇게 작은 병원인 경우가 많아서 그 환자를 전원을 보내고 나서도 의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만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반대급부로 그 상대적으로 병상이 작은 병원에서 그 환자를 받아주신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의사분이 헌신을 해서 받으신 건데, 수술 결과가 좀 보호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수술한 의사나 병원에다가 화를 좀 이렇게 더 화풀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송을 거시거나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중증 외상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좀 문제가 많다 해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뇌출혈 분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특히 제가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월화수목금금금, 그리고 밤새 진료하시고 아까 새벽에 2케이스만 얘기하셨는데 한 케이스만 수술해도 힘드신데, 그다음에 집에 거의 가시지 않기로 유명하신데요. 그런 노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후배 의사들에게서도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댓글을 이제 아산병원 사건에 대해서 댓글을 단 것도, 그것도 제 실명으로 단 것도, 제 진짜 그 속마음은, 그런 글을 쓰게 된 제 속마음은 뇌혈관 외과 의사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진짜 제 그 아이들, 제게도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 이 후손들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전공의들이 저의 이런 그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저 교수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꼭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합당한 가치에 대한 보상, 또 좀 그 가치에 대한 그 국민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거를 원하는 세대들이기도 하고, 저희는 그 상대적으로 나만 희생하면 되지 그랬던 세대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보다 더 기성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큰 희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대 중반의 의사로서 이런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뇌혈관 질환 의사의 그 현실을 선배 의사 입장에서 그대로 입 다물고 있는 거는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직 뇌혈관 외과 의사를 떠날 날이 이제 한 10여 년이면 떠나야 됩니다. 근데 향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들도 현실을 아시고 이런 필수 의료 진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국민적인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절실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심내혈관 질환 권역센터를 지정하고, 최근에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이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교수님 같은 신경외과나 또 심혈관 관련 흉부외과의 교수님들께서 외과 계열이 그동안 소외되었고 현재 정책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희 뇌혈관 외과 의사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국가 정책의 이제 회의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주최를 할 때, 저희 뇌혈관 쪽 같으면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는 그날 회의 그 당일날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아니면 응급 뇌출혈 환자가 오든 하면 환자 우선입니다. 그러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놓고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장은 내가 회의를 못 가더라도 이 환자를 살려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의대를 택한 의사로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뇌혈관 외과 의사들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적 결정이 신경외과가 돼서 많이 집행이 된 게 사실이고, 아까 자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뇌혈관 외과, 특히 신경외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하지만 반성만 한다고 현실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반드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가, 여유가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병원에 뇌혈관 외과 의사가 최소 2명이 아니라 3명 정도는 되어야 맡겨놓고 내가 없을 때라도 너희들이 수술해라 하고 회의를 갈 수 있다는 거고요. 현실적인 대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이 온라인 줌 회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그런 회의에 온라인 회의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든 참석해서
저희 현장의 뇌혈관 외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편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또 저희 국민 닥터 채널은 우리 사회의 심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다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더 추가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